오후 2시 브레이크 타임. 커튼 바깥에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오늘도 안 된다는 걸 받아들이는 중이었습니다. 커튼 안쪽에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닌 남자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정진의 손이 시은의 허리를 감았습니다. 시은은 정진의 앞치마 끈을 잡아당기며 그의 귀에 입술을 가져갔습니다. 낮은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정진이 시은의 머리카락을 넘겨주며 목덜미에 입을 맞췄고 시은은 고개를 젖히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시은의 눈이 커튼 틈 사이로 향했습니다. 의자에 앉아 꾸벅꾸벅 조는 민철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시은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가엾다는 표정도 아니었고 미안하다는 표정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건 이기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정진은 아랑곳하지 않았고 그의 손길에는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시은의 브라우스 속에 손에 힘이 들어갔고 익숙한 듯 그녀의 치마를 걷어 올렸습니다. 낮은 신음을 터뜨리며 속삭였습니다. 저 바보는 언제까지 모를까? 시은이 정진의 가슴에 손을 얹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라 못 보는 거야. 원래 저런 사람이야.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숨죽여서 그러나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데 그 웃음을 보고 있는 눈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주방 구석, 싱크대 옆에 쌓인 그릇 너머로 누군가의 시선이 커튼 안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은 떨리고 있었지만 입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시청자의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은 글을 위한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알려주세요. 장터국밥 1화, 커튼 하나. 석 달 전의 일이었습니다. 민철은 30년 다니던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체면 칠회에 불과했습니다. 52회의 인생 중 절반을 바친 곳에서 나오던 날 하늘이 유난히 높았습니다. 높은 하늘이 이렇게 서럽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퇴직금 통장을 들고 집에 돌아왔을 때 시은이 거실 테이블 위에 무언가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전단지, 상가 임대 정보, 그리고 국밥집 창업 안내서. 민철이 현관에 서 있는데 시은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앉아봐. 얘기 좀 하자. 시은의 눈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민철은 그 눈빛이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당신 요리 못하는 거 알아. 근데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 주방장 경력 15년인데 실력이 진짜 좋아. 이 사람이랑 같이 하면 돼. 민철은 음식 장사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은이 말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어쩐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하고 25년 이렇게까지 열정적으로 무언가를 말하는 아내의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알았어야 했습니다. 아내가 반짝인 건 남편의 미래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퇴직금 대부분이 가게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들 때마다 민철의 가슴에는 돌멩이가 하나씩 쌓였지만 시은이 잘 될 거야라고 말할 때면 그 돌멩이 위에 얇은 천 한 장이 덮이는 것 같았습니다. 안 보이면 없는 거라고 민철은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정진이 처음 가게에 나타난 날 민철은 안심했습니다. 깔끔한 주방복, 칼을 다루는 손놀림, 자신감 있는 말투. 이 사람이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정진은 민철에게 악수를 건네며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믿고 맡겨주세요. 제가 이 가게 확실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민철은 그 악수가 따뜻하다고 느꼈습니다. 그 손이 자기 아내의 허리를 감는 손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개업 첫날 축하 화환 2개가 가게 앞에 섰습니다.
하나는 민철의 전 직장 동료가 보낸 것이었고, 하나는 시은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지만 실은 정진이 주문한 것이었습니다. 민철은 그 화환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웃은 이 가게에서의 마지막 웃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손님은 처음 며칠은 호기심에 들어왔습니다. 새로 생긴 국밥집이라며 동네 사람들이 한 그릇씩 시켰습니다. 그러나 재방문은 없었습니다. 국밥이 나쁘지는 않았지만 좋지도 않았습니다. 김치는 어딘가 심심했고 국물은 끝맛이 허전했습니다. 손님들은 숟가락을 놓으며 고개를 살짝 갸우뚱했고 그 미세한 실망이 쌓이고 쌓여 빈자리가 되었습니다. 민철은 그게 자기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음식을 모르니까, 장사를 모르니까. 정진에게 미안했고 시은에게도 미안했습니다. 미안한 사람은 목소리가 작아지는 법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인건비가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민철은 구인 사이트에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설거지, 테이블 정리, 시급 최저. 솔직히 이 돈에 올 사람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가게 문을 열기도 전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단정하게 묶은 머리, 낡았지만 깨끗한 운동화. 이력서를 내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선이라고 합니다.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또렷했습니다. 민철은 이력서를 받아들었습니다. 경력란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민철은 묻지 않았습니다. 이 돈에 와준 것만으로도 고마웠으니까. 미선은 첫날부터 말이 없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테이블을 닦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시키지 않아도 할 일을 찾아서 했고 쉬는 시간에도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정진은 미선을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시은은 가끔 퉁명스럽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날 저녁 브레이크 타임이 끝나고 민철이 먼저 나갔습니다. 정진과 시은도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미선은 싱크대 앞에 서서 그릇을 헹구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영업이 끝난 밤 가게에 미선 혼자 남았습니다. 마지막 테이블을 닦고 걸레를 헹구는데 주방 솥에 국밥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민철이 직원은 남은 거 먹어도 된다고 했었습니다. 미선은 국밥 한 그릇을 떠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숟가락으로 국물을 한 입 떠넣었습니다. 씹지도 않고 삼킬 수 있는 게 국밥인데 이 한 숟가락은 목을 넘기기가 어려웠습니다. 맛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뭔가가 빠져 있었습니다. 국물에 깊이가 없고 김치에 손맛이 없었습니다. 재료를 아낀 게 아니라 마음을 안 쓴 맛이었습니다. 미선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가게 안은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고 어디선가 수도꼭지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미선은 중얼거렸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아주 낮은 목소리로 이러니까 안 되지. 그 한마디 속에는 국밥 맛에 대한 이야기만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장터국밥 이와 겉절이. 미선이 가게에 온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열흘 동안 미선은 투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침에 와서 설거지를 하고 테이블을 닦고 바닥을 쓸고 저녁에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정진은 미선의 이름도 부르지 않았고 시은은 거기 좀 치워라고만 했습니다. 미선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고 그 고개 끄덕임조차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민철은 알고 있었습니다. 미선이 투명한 게 아니라 투명해지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을. 미선은 쉬는 시간이면 주방 구석 싱크대 옆에 쪼그려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직원 식사로 나오는 국밥 한 그릇.
매일 같은 메뉴, 매일 같은 자리. 민철은 그게 좀 미안했습니다. 나도 먹여줄 게 이것밖에 없다는 게. 그날도 브레이크 타임이었습니다. 정진은 밖에 나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시은은 어디론가 전화를 하러 나갔습니다. 민철이 카운터에서 장부를 정리하는데 주방 쪽에서 도마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고 빠른 그러나 일정한 리듬의 칼질 소리. 달그락, 달그락, 사각, 사각. 민철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방에는 미선만 있었습니다. 슬쩍 다가가 커튼 틈으로 들여다보았습니다. 미선이 배추를 썰고 있었습니다. 무심한 듯 보이지만 칼이 움직이는 각도가 정확했습니다. 한쪽에는 쪽파와 마늘이 이미 다듬어져 있었고 작은 볼에 고춧가루와 액젓과 무언가를 섞은 양념이 놓여 있었습니다. 미선의 손이 배추 위로 양념을 올렸습니다. 버무리는 게 아니라 얹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배추 한 입 한 입에 양념이 고르게 스며들도록 마치 아이의 이불을 덮어주듯 조심스럽고 정성스러운 손길이었습니다. 겉절이었습니다. 미선은 완성된 겉절이를 작은 그릇에 담고 국밥 한 그릇을 떠서 자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국밥의 색이 달랐습니다. 분명 같은 솥에서 퍼온 국밥인데 미선의 그릇 위에는 송송 썬 파가 올라가 있었고 어디서 났는지 들깨가루가 살짝 뿌려져 있었습니다. 고춧가루의 양도 달랐습니다. 미선은 국밥 위에 겉절이 한 조각을 올려 함께 한 숟가락 떴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민철은 그 표정을 보았습니다. 맛을 음미하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운 것을 다시 만난 얼굴이었습니다. 민철은 그만 기침을 하고 말았습니다. 미선이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미선의 손에는 숟가락이, 앞에는 직원 식사에는 있을 리 없는 겉절이가, 그리고 누가 봐도 레시피를 바꾼 국밥 한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주방 재료를 함부로. 미선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릇을 치우려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철은 그 손을 말리며 말했습니다. 나 한 젓가락만 줘봐요. 미선이 멈췄습니다. 민철이 겉절이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배추의 아삭한 식감이 먼저 치고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 고춧가루의 얼큰함이 혀를 감았고 마지막에 액젓의 깊은 감칠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단순한 겉절이인데 맛의 결이 세 층이었습니다. 시작과 중간과 끝이 있는 맛이었습니다. 민철은 젓가락을 든 채 미선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혼날 줄 알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이 국밥도 미선 씨가 한 거예요? 네. 양념장을 조금만 바꿨어요. 들깨가루하고 파를 좀 더. 나도 한 숟가락만. 민철이 미선의 국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국물이 입안에 퍼지는 순간 민철의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같은 재료 같은 솥, 같은 국밥인데 전혀 다른 음식이었습니다. 국물에 몸이 있었습니다. 허전하지 않았습니다. 한 숟가락 더 뜨면 또 한 숟가락이 당기는 그런 국물이었습니다. 민철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같이 먹읍시다. 미선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사장이 직원 밥을 빼앗아 먹고 있으니 당황할 만도 했습니다. 민철은 웃으며 숟가락을 들었고 미선은 한참을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다시 앉았습니다. 둘은 말없이 국밥을 먹었습니다. 주방에는 보글보글 끓는 솥의 소리와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만 있었습니다. 누군가와 마주 앉아 밥을 먹는 게 이렇게 따뜻한 일이었다는 걸 둘 다 잊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국물 한 방울 남지 않은 그릇을 내려놓으며 민철이 말했습니다. 미선 씨, 솔직히 물어볼게요.
요리해 본 적 있죠? 미선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으로 앞치마 끈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손가락에는 오래된 칼 자국이 있었습니다. 화상 흔적도 보였습니다. 수십 년을 주방에서 보낸 손이었습니다. 민철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점심에 내가 뭐 먹고 싶은 거 말해도 돼요? 미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뜻밖의 말에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청국장.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런 청국장. 요즘은 어디서 먹어도 그 맛이 안 나. 미선의 입꼬리가 아주 살짝 올라갔습니다. 웃음이라고 하기엔 부족했지만 열흘 동안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된장이 좀 필요한데요. 사다 줄까요? 아니요. 앞에 마트에서 1,000원이면 돼요. 다음 날 브레이크 타임, 주방에서 냄새가 났습니다. 된장이 끓는 냄새, 두부가 보글거리는 소리, 팔을 송송 써는 칼소리. 그 냄새가 주방을 넘어 홀까지 퍼졌고 형광등 아래 차갑기만 하던 가게 안이 갑자기 누군가의 부엌처럼 따뜻해졌습니다. 민철은 청국장 한 숟가락을 뜨고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놓은 게 아니라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 안쪽이 뜨거웠습니다. 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맛이야. 그 한마디에 미선이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한 웃음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브레이크 타임은 둘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민철이 먹고 싶은 걸 말하면 미선이 만들었습니다. 계란말이, 된장찌개, 김치볶음밥, 두부조림. 대단한 재료는 필요 없었습니다. 앞에 마트에서 1,000원, 2,000원어치 사오면 미선의 손끝에서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민철은 미선이 만든 음식을 먹을 때면 말이 많아졌습니다. 원래 과묵한 사람인데 맛있는 걸 먹으면 아이처럼 표현했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다. 어떻게 이런 맛을 내요? 미선 씨 손은 마법이야. 미선은 그런 민철을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음식을 이렇게 맛있게 먹어주는 걸 미선도 오랫동안 잊고 있었습니다. 그걸 지켜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시은은 홀 구석에서 민철과 미선이 마주 앉아 밥을 먹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민철이 웃고 있었습니다. 시은에게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아니 시은이 한 번도 꺼내준 적 없는 그런 종류의 웃음이었습니다. 시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질투가 아니었습니다. 계산이었습니다. 그날 밤 시은은 정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방에서 둘이 밥 먹고 웃고 난리야. 정진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게 우리한테 좋은 거 아니야? 시은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좋은 거지. 아주 좋은 거야. 전화가 끊어진 뒤에도 시은은 한동안 어둠 속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장터국밥 3화 일부러. 미선은 이상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날도 점심 장사가 끝나고 주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정진은 내일 쓸 국밥 육수를 준비하고 있었고 미선은 싱크대에서 그릇을 닦고 있었습니다. 정진은 미선 따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설거지하는 아줌마가 뭘 보겠느냐는 듯 아예 존재를 지운 채 자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선은 볼 수 있었습니다. 정진이 사골을 넣고 물을 올리는데 불 조절이 이상했습니다. 처음부터 센 불로 팍 올렸습니다. 사골 육수는 처음에 센 불로 한번 끓어오르게 한 뒤 약불로 오래 고아야 뼈 속의 진액이 우러나옵니다. 주방에서 일해본 사람이라면 몸에 새겨진 상식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진은 센 불 그대로 두었습니다. 국물이 부글부글 끓어올라 탁해지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그릇을 닦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만 움직였습니다. 정진이 김치를 담갔습니다. 배추를 절이는데 소금 양이 많았습니다. 경력 15년 차 주방장이
소금 양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젓갈도 넣었지만 숙성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냉장고에 밀어 넣었습니다. 미선의 이마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한 번은 실수일 수 있습니다. 두 번이면 부주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번 같은 방식으로 요리의 핵심을 빗나가는 건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미선은 20년 넘게 주방에 선 사람이었습니다. 손이 실수하는 것과 손이 일부러 빗나가는 것의 차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정진의 칼질은 정확했습니다. 팔을 썰 때 두께가 균일했고 고기를 다룰 때 힘 조절이 능숙했습니다. 그 손은 분명 수천 번의 요리를 해본 손이었습니다. 그런 손이 육수를 태우고 김치를 짜게 만들고 양념의 균형을 흐트러뜨리고 있었습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이었습니다. 미선은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정진의 손을 떠올렸습니다. 팔을 써는 그 정확한 칼질, 프라이팬을 돌리는 능숙한 손목. 그 손이 만들어내는 음식은 왜 늘 어딘가 한 끗이 빠져 있을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 가게가 잘 되면 안 되는 사람이 주방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미선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테이블을 닦으면서 바닥을 쓸면서 미선은 주방을 관찰했습니다. 그릇 너머로 커튼 틈으로 소리로 정진이 어떤 순서로 재료를 넣는지, 불을 얼마나 오래 두는지, 간을 볼 때 표정이 어떤지. 정진은 간을 볼 때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보통 요리사는 간을 보면 무의식적으로 반응합니다. 좀 더 넣을까, 이 정도면 됐다 하는 미세한 표정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진은 간을 보고 아무런 표정 없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맛을 확인한 게 아니라 절차를 수행한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만든 음식에 애정이 없는 사람의 행동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미선이 홀 바닥을 밀고 있는데 주방에서 전화 소리가 났습니다. 정진의 핸드폰이었습니다. 정진이 전화를 받으며 주방 뒤쪽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지만 창고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 조각조각 들려왔습니다. 아직이야. 좀 더 떨어져야 해. 무엇이 떨어져야 한다는 건지 미선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달 적자 더 나면 저 양반이 버틸 수 없어. 그때 치는 거야. 정진의 목소리에는 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다는 여유로움. 미선은 밀대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정진이 창고에서 나왔습니다. 미선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바닥을 밀고 있었습니다. 정진은 미선을 스쳐 지나가며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설거지하는 아줌마가 뭘 들었겠느냐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날 브레이크 타임, 민철이 미선에게 말했습니다. 미선 씨, 오늘은 뭐 해줄 거예요? 민철의 목소리에는 아이 같은 기대가 묻어 있었습니다. 매일 이 시간이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미선은 작은 봉지를 꺼냈습니다. 오늘은 감자전이에요. 앞에 마트에서 감자 3개 1,200원이었어요. 미선이 감자를 갈기 시작했습니다. 강판에 감자가 스치는 소리, 기름이 팬 위에서 지글거리는 소리, 전이 노릇하게 익어가며 고소한 냄새가 주방을 채웠습니다. 민철은 그 옆에 서서 구경하다가 미선이 전을 뒤집는 걸 보며 감탄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한 번에 딱 뒤집어요? 20년 넘게 뒤집었으니까요. 미선이 무심코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말하고 나서 입을 다물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민철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20년이요? 아, 그냥 집에서요. 집에서 많이 해먹어서. 미선이 어색하게 웃으며 넘겼고 민철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감자전을 한 조각 베어 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집에서 해먹은 솜씨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미선이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을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감자전 위에 간장 한 방울을 찍어 먹는 민철의 얼굴이 환했습니다. 미선은 그 얼굴을 보며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내가 만든 음식을 이렇게 맛있게 먹어주는 사람. 돌아가신 남편 이후로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가슴 반대쪽이 무거웠습니다. 이 사람이 속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아무 말하지 못하는 자신이 비겁하게 느껴졌습니다. 감자전을 다 먹고 민철이 접시를 치우다 말고 미선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선 씨. 네. 내가 이상한 소리 하나 해도 돼요? 미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선 씨가 주방에 서면 어떨까? 미선의 손이 멈췄습니다. 정진 씨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솔직히 미선 씨가 만든 음식이 훨씬 맛있어. 이 가게가 살려면 이 맛이 나가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민철의 눈은 진지했습니다. 장사가 안 돼서 매일 밤 한숨을 쉬는 사람이 마지막 희망을 꺼내놓는 얼굴이었습니다. 미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주방에 다시 서는 것이 두려웠고 동시에 이 사람의 간절함 앞에서 아니라고 말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크게 입을 막고 있는 것은 주방에 이미 서 있는 사람의 진짜 목적이었습니다. 이 가게는 지금 잘 되면 안 되는 사람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걸 말하면 어떻게 될까? 증거가 없었습니다. 전화 통화의 조각, 육수의 불 조절, 김치의 소금 양. 이런 것들로 무엇을 증명할 수 있을까? 미선이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그리고 겨우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생각 좀 해볼게요. 그날 밤 민철은 시은에게 말했습니다. 정진 씨 대신 미선 씨를 주방장으로 하면 어떨까? 민철은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었지만 시은의 귀에는 폭탄이 떨어진 것과 같았습니다. 시은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웃지도 화내지도 않는 차갑게 굳은 얼굴. 시은은 잠시 민철을 바라보다가 침대에 누우며 등을 돌렸습니다. 당신이 뭘 알아? 잠이나 자. 그날 새벽 2시 시은의 핸드폰 화면이 켜졌습니다. 이불 속에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정진에게 보내는 메시지였습니다. 계획 앞당겨. 이 바보가 설거지년을 주방에 세우겠대. 답장이 왔습니다. 알았어. 준비해. 시은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옆에서 자고 있는 민철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코를 골며 자고 있는 남편의 등이 어둠 속에서 천천히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시은은 그 등을 보며 웃었습니다. 소리 없이 오래. 장터국밥 사와 뒷문 너머. 시은과 정진의 움직임이 빨라졌습니다. 민철이 미선을 주방장으로 세우겠다고 말한 다음 날부터 가게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지만 미선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은이 자신을 보는 눈빛이 달라졌다는 것을. 예전에는 존재 자체를 무시했다면 지금은 존재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먹잇감을 살피는 눈이었습니다. 정진도 달라졌습니다. 미선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이름도 부르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미선 씨, 수고하네 미선 씨, 이것 좀 옮겨줄래 하며 친절한 척을 했습니다. 미선은 그 친절이 무엇을 감추고 있는지 알고 있었기에 등줄기가 서늘했습니다. 그리고 사진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은이 가게에 자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한 달에 서너 번 얼굴을 비추던 사람이 매일 오후에 나타났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가게 이곳저곳을 찍었습니다. 인테리어를 기록한다고 했고 SNS에 올릴 거라고 했습니다. 민철은 그 말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시은의 카메라는 자연스럽게 주방 쪽을 향했습니다. 민철과 미선이 브레이크 타임에 마주 앉아 밥을 먹는 모습, 미선이
민철에게 음식을 건네는 모습, 민철이 웃는 모습. 시은은 멀리서 연속 촬영을 했습니다. 수십 장의 사진 속에서 각도와 타이밍에 따라 전혀 다른 이야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시은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미선이 민철의 소매에 묻은 국물을 냅킨으로 닦아주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순간이었습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끼리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카메라가 그 순간만을 잘라내면 여자가 남자의 팔을 어루만지는 장면이 됩니다. 민철이 미선에게 어깨가 결리냐며 괜찮냐고 물어보는 순간 미선이 고개를 돌려 민철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둘이 좁은 주방에서 몸이 스치는 순간 모두 찍혔습니다. 진실은 아무 의미 없는 순간들이었지만 사진은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진은 보는 사람이 믿고 싶은 것을 말해줄 뿐입니다. 미선은 시은이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 것을 보았지만 설마 자신을 찍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그날따라 점심 손님이 유난히 없었습니다. 국밥 3그릇. 그게 전부였습니다. 민철은 일찍 정리를 마치고 거래처에 식자재 값을 치르러 나갔습니다. 미선은 설거지를 끝내고 홀 바닥을 밀고 있었습니다. 가게 안에는 미선 혼자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밀대를 들고 주방 뒤쪽 창고로 향했습니다. 창고 옆에 뒷문이 있었고 뒷문 밖에는 식자재를 쌓아두는 좁은 골목이 있었습니다. 미선은 밀대를 창고에 넣으려고 문을 열었습니다. 소리가 들렸습니다. 숨소리였습니다. 거칠고 빠른 참지 못하는 사람들의 숨소리. 그 사이로 여자의 낮은 신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선의 손이 밀대 위에서 굳었습니다. 뒷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골목 안쪽 쌓아둔 양파 박스와 고춧가루 포대 사이. 시은이 벽에 등을 기대고 있었습니다. 블라우스의 단추가 3개째 풀려 있었고 정진의 얼굴이 그 사이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시은의 손이 정진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있었고 정진의 손은 시은의 치마를 허벅지 위까지 걷어 올린 채였습니다. 시은이 입술을 깨물며 신음을 삼켰습니다. 정진이 시은의 목덜미를 빨았고 시은의 고개가 뒤로 젖혀졌습니다. 시은의 다리 하나가 정진의 허리를 감았습니다. 양파 박스가 둘의 움직임에 밀려 삐걱거렸고 고춧가루 포대 위로 시은의 손톱이 핥힌 자국이 붉게 나 있었습니다. 시은이 숨을 몰아쉬며 정진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여기서 하니까 더 좋아. 저 바보 가게에서. 정진이 낮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쾌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의 것 위에서 즐기는 사람의 우월감이었습니다. 시은의 입술을 깊게 물었고 시은은 정진의 등을 긁으며 다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미선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아야 했지만 감기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뒷걸음질을 치려는데 발이 바닥에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귀 안에서 뛰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밀대를 꽉 쥔 채 소리 없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한 발 한 발 숨을 죽이며 주방으로 돌아와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찬물이 손등을 때렸습니다. 손이 멈추지 않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선의 머릿속에는 2개의 장면이 겹치고 있었습니다. 골목에서 엉켜있는 2사람의 모습과 카운터에서 장부를 보며 한숨 쉬는 민철의 뒷모습. 아내가 바로 뒷골목에서 다른 남자에게 몸을 맡기고 있는 동안 이 남자는 오늘 매출이 왜 이렇게 적을까 걱정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미선은 수도꼭지를 잠갔습니다. 말해야 하나? 이 사람에게 당신의 아내와 주방장이 당신을 속이고 있다고. 이 가게는 처음부터 당신을 망하게 하려고 만든 함정이라고. 그러나 증거가 없었습니다.
미선이 본 것은 눈으로 본 것이지 손에 쥘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한들 시은이 부정하면 그만이었습니다. 오히려 설거지하는 여자가 사장 부인을 모함한다고 뒤집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선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에서 먼저 말하는 사람이 지는 것이라는 걸. 미선 자신도 과거에 그랬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시댁에서 가게를 빼앗길 때도 진실을 말하는 쪽은 미선이었고 이기는 쪽은 거짓을 가진 쪽이었습니다. 세상은 진실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목소리가 큰 쪽, 증거를 만들어내는 쪽, 먼저 치는 쪽이 이기는 곳이었습니다. 미선은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하지 못했습니다. 비겁해서가 아니라 무서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잃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이 작은 가게에서 설거지나마 하며 누군가에게 밥을 해줄 수 있는 이 시간마저 잃는 것이. 저녁 영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은과 정진은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각자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시은의 블라우스 단추는 모두 채워져 있었고 정진은 깨끗한 앞치마를 두르고 국밥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골목에서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두 사람은 능숙하게 일상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민철이 돌아왔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다녀왔어 하고 말했습니다. 시은이 밥 먹었어? 하고 물었습니다. 아내의 목소리, 남편의 대답, 평범한 부부의 평범한 저녁 인사. 미선은 테이블을 닦다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민철이 시은에게 웃으며 응 먹었어 하고 대답하는 모습을, 시은이 고개를 끄덕이며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는 모습을. 미선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이 사람은 모르는 것입니다. 아내의 블라우스 단추가 1시간 전에 풀려 있었다는 것을, 주방장의 등에 아내의 손톱 자국이 나 있다는 것을, 자기가 식자재 값을 치르러 나간 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모른다는 것이 이렇게 잔인한 일이라는 걸 미선은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영업이 끝나고 가게 문을 닫을 때 민철이 미선에게 말했습니다. 미선 씨, 내일은 뭐 해줄 거예요? 그 말이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이 사람은 내일의 밥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세상이 무너지고 있는 줄도 모르고 내일 브레이크 타임에 미선이 뭘 만들어줄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겨우 웃었습니다. 내일은 순두부찌개 해드릴게요. 사장님 속이 좀 편해지게. 민철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미선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선은 버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물줄기처럼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미선의 뺨 위로도 무언가가 흘러내렸습니다. 말해야 합니다. 이 사람에게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장터국밥 5화 조작된 사진. 일주일 뒤 시은이 판을 벌였습니다. 아침부터 시은의 표정이 달랐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미선은 설거지를 하면서 그 얼굴을 슬쩍 보았고 직감적으로 무언가가 오늘 일어나리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점심 영업이 끝났습니다. 손님 5팀, 어제보다 한 팀 적었습니다. 민철은 빈 테이블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삼켰고 정진은 국솥을 대충 닦으며 주방을 정리하는 척했습니다. 브레이크 타임이 되자 정진이 먼저 밖으로 나갔습니다. 시은도 잠시 후 나갔습니다. 주방에는 민철과 미선만 남았습니다. 민철이 의자를 당겨 앉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뭐예요? 미선이 작은 봉지를 꺼냈습니다. 오징어 넣은 부추전이요. 앞에 마트에서 부추 한 단 1,000원, 냉동 오징어 2,000원이었어요. 민철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음식에 대한 기대뿐 아니라 이 시간 자체를 좋아하는 마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미선도 웃었습니다. 주방에 불을 올리고 부추를 다듬고 오징어를 썰고 반죽을 만들었습니다. 기름이 지글거리는 소리가 주방을 채웠고 고소한 냄새가 퍼져나갔습니다. 민철이 부추전 한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바삭한 겉면이 부서지며 안에서 부추의 향과 오징어의 쫄깃한 식감이 터져나왔습니다. 민철은 눈을 감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3,000원짜리 맛이에요? 말도 안 돼. 미선이 간장 종지를 내밀며 웃었습니다. 민철이 간장을 찍어 한 입 더 먹으며 감탄했습니다. 미선이 민철의 입가에 부추 조각이 붙은 걸 보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웃었고 민철이 손등으로 닦으며 멋쩍게 웃었습니다.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에게 허락된 하루 중 유일하게 따뜻한 시간. 그런데 그 시간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둘은 알지 못했습니다. 시은은 밖에 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홀 구석, 빈 테이블 뒤에 앉아 핸드폰 카메라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화면만 켠 채 미선이 민철의 입가를 가리키는 장면, 민철이 웃는 장면, 둘이 마주 앉아 밥을 먹는 장면, 좁은 주방에서 몸이 스치는 장면, 모두 녹화되었습니다. 그날 밤 시은과 정진은 정진의 원룸에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 노트북을 펴놓고 낮에 찍은 영상과 지난 몇 주간 모아둔 사진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시은이 화면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이거 봐. 여기서 미선이 이 바보 팔 닦아주는 장면 잘라서 확대하면 완전히 팔 어루만지는 거로 보여. 정진이 옆에서 화면을 가리키며 웃었습니다. 이것도 괜찮아. 주방에서 둘이 부딪히는 장면. 앵글만 바꾸면 껴안는 거로 보이지 않아? 시은이 정진의 어깨에 기대며 키득거렸습니다. 사진 몇 장만 더 손보자. 배경 좀 어둡게 하고 시간대를 밤으로 바꾸면 영업 끝나고 둘이 남아서 가게에서 한 것처럼 보여. 정진이 시은의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런 건 천재야. 시은이 정진의 입술에 손가락을 가져다 대며 웃었습니다. 천재가 아니라 준비를 잘하는 거지. 두 사람은 밤새 사진을 골랐습니다. 원본과 편집본을 나란히 놓으면 같은 장면인데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낮에 주방에서 밥을 먹는 두 사람의 모습이 밤의 가게 안에서 몸을 섞는 두 사람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진실은 부추전이었지만 사진은 불륜이었습니다. 며칠 뒤 시은이 가게에 들이닥쳤습니다. 오후 영업이 막 시작되려는 시간이었습니다. 민철이 테이블 세팅을 하고 있었고 미선이 그릇을 옮기고 있었고 정진이 주방에서 국솥불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오후였습니다. 시은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민철이 고개를 들어 아내를 보았습니다. 시은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고 손에는 핸드폰을 쥐고 있었습니다. 연기였지만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이게 뭐야? 시은이 핸드폰을 민철 앞에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어두운 가게 안에서 민철과 미선이 가까이 붙어 있는 사진. 미선이 민철의 몸에 손을 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진. 다음 사진, 또 다음 사진. 넘길수록 점점 노골적이었습니다. 민철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뭐야? 이건 아니야. 나는 이런 적 없어. 시은의 목소리가 가게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게 아니라고? 사진이 있는데? 영업 끝나고 둘이서 가게에서 이러고 있었으면서 아니라고? 미선이 그릇을 놓고 달려왔습니다. 시은의 핸드폰 화면을 보았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자기가 민철과 함께 있는 사진이었지만 자기가 기억하는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시간대가 달랐고 밝기가 달랐고
맥락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건 조작이에요.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작? 내가 지금 나한테 조작이라고 했어? 시은이 미선을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진짜 분노가 담겨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대단한 배우였습니다. 정진이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채 팔짱을 끼고 커튼에 기대섰습니다. 걱정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눈 안쪽에는 웃음이 있었습니다. 미선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은 똑바로 시은을 향했습니다. 진짜 부적절한 건 당신들이에요.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뭐라고? 내가 봤어요. 뒷골목에서 둘이 뭘 했는지. 창고 옆에서, 양파박스 사이에서. 시은의 표정이 찰나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정말 찰나였습니다. 시은은 곧바로 비웃는 얼굴을 만들었습니다. 미쳤어? 지금 설거지하는 주제에 사장 부인을 모함해? 증거 있어? 어디 보여줘봐. 미선의 입이 막혔습니다. 증거. 미선에게는 눈으로 본 것밖에 없었습니다. 사진도 영상도 녹음도 없었습니다. 반면 시은의 손에는 수십 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조작된 것이지만 눈으로 보면 진짜처럼 보이는 사진이. 시은이 정진을 돌아보았습니다. 정진 씨 들었죠? 이 사람이 나랑 정진 씨가 무슨 사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정진이 고개를 저으며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어이가 없네. 사모님, 저는 이런 황당한 소리 처음 듣습니다. 둘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리허설이라도 한 듯 자연스러웠고 민철이 보기에는 아내가 당한 것이고 주방장이 억울한 것이었습니다. 미선만 혼자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민철은 둘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아내가 보여준 사진과 미선이 하는 말 사이에서 입을 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믿고 싶은 것과 믿어야 하는 것이 달랐지만 어느 쪽으로도 손을 뻗지 못했습니다. 시은이 민철에게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저 여자 당장 내보내. 아니면 나는 내가 할 일을 할 거야. 그 목소리에는 최후 통첩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미선은 민철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철은 미선을 보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바닥을 보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아는데 선택할 수 없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미선은 오래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앞치마를 풀었습니다. 접어서 싱크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사물함에서 가방을 꺼냈습니다. 아무도 미선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미선이 가게 문 앞에 섰습니다.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울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철이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따라 나왔습니다. 미선 씨. 미선이 멈췄습니다.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미선 씨, 나는 잘 모르겠어요. 뭐가 맞는지, 누가 맞는지. 내가 바보라서. 민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알아요. 미선 씨에게는 거짓은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미선 씨가 해준 밥은 진짜였어요. 그건 나도 알아. 미선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철의 눈이 젖어 있었습니다. 미선의 눈도 젖어 있었습니다. 민철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구겨진 봉투였습니다. 미선이 받으려 하지 않자 민철이 미선의 가방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번 달 급여예요. 적어서 미안해요. 미선은 봉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장사도 안 되는 가게에서 이 돈을 어떻게 마련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선은 가방을 고쳐 메고 걸어갔습니다. 10발자국쯤 걸었을 때 멈췄습니다. 가방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내 펜으로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민철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사장님, 이건 나중에 혼자 있을 때 읽어요. 아무한테도 보여주지 마세요. 민철이 메모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미선의 손이 민철의 손 위에 잠깐 머물렀습니다. 따뜻했습니다. 20년 넘게 주방에 서서 수천 번의 음식을 만들어 온 칼 자국과 화상 흔적이 있는 그 손이. 미선이 웃었습니다. 울면서 웃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앞으로도. 미선은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민철은 미선의 뒷모습이 골목 끝에서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구겨진 메모지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메모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장님, 사진은 가짜예요. 사모님과 정진 씨는 처음부터 저런 사이입니다. 가게를 빼앗으려 하고 있어요. 제가 본 건 이것뿐이지만 이것만은 진짜예요. 믿어주세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가게 앞 화환은 진작에 시들어 치워졌고 간판 글씨의 페인트는 벗겨지기 시작했고 민철은 혼자 서 있었습니다. 손 안의 메모지가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장터 국밥 6화 도장. 미선이 떠난 그날 밤 민철은 가게 문을 닫지 못했습니다. 홀 구석 테이블에 앉아 메모지를 펼쳤습니다. 형광등이 꺼진 가게 안에서 핸드폰 불빛으로 글씨를 읽었습니다. 미선의 글씨는 작고 단정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힘을 주어 쓴 것이 느껴졌습니다. 급하게 적은 글인데도 삐뚤어진 글자가 없었습니다. 그게 미선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장님, 사진은 가짜예요. 사모님과 정진 씨는 처음부터 저런 사이입니다. 민철은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처음 읽었을 때는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2번째 읽었을 때는 손이 떨렸습니다. 3번째 읽었을 때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충격은 고통이 아니라 공백으로 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가슴이 비어지고 세상의 소리가 사라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가게를 빼앗으려 하고 있어요. 민철은 메모지를 내려놓고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천장에는 기름때가 끼어 있었고 환풍기가 멈춰 있었고 형광등 하나가 수명을 다해 까맣게 죽어 있었습니다. 이 천장 아래에서 3개월을 보냈습니다. 퇴직금을 털어 인테리어를 하고 간판을 달고 첫 손님을 맞았던 곳. 아내가 잘 될 거야라고 말했던 곳. 정진이 믿고 맡겨주세요라고 악수를 건넸던 곳. 모든 것이 처음부터 거짓이었을까? 민철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시은이 창업을 제안하던 날에 반짝이던 눈. 정진을 소개하며 이 사람이면 되라고 했던 확신에 찬 목소리. 그때 시은이 기뻐한 건 남편의 새 출발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민철의 퇴직금은 투자가 아니라 재물이었고 이 가게는 꿈이 아니라 함정이었습니다. 민철은 웃었습니다. 소리 없이 텅 빈 가게 안에서 혼자. 바보 같아서 웃은 것인지 너무 아파서 웃은 것인지 자기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민철은 메모지를 들고 시은에게 따지러 가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모으러 다니지도 않았고 정진의 멱살을 잡지도 않았습니다. 민철이라는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30년을 회사에서 참고 견디고 시키는 대로 하며 살아온 사람. 분노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 누군가를 미워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하룻밤 만에 미워하는 법을 배울 수는 없었습니다. 민철은 메모지를 접어 지갑 안쪽에 넣었습니다. 가게 불을 끄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시은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민철이 들어오자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밥 먹었어? 라고 물었던 사람이 이제는 남편이 돌아왔는지 나갔는지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연기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카드는 이미 테이블 위에 다 펼쳐졌으니까. 민철은 세수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옆에 시은이 누울 자리가 있었습니다. 베개에서 아내의 샴푸 냄새가 났습니다. 25년 동안 맡아온 냄새. 이 냄새가 다른 남자의 코끝에도 닿았다는 생각을 하자 위장이 뒤틀렸습니다. 민철은 옆으로 돌아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사흘 후 시은이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이미 작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위자료, 재산 분할, 가게 명의 이전, 모든 항목이 빈틈없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작성한 서류였습니다. 며칠 만에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준비해 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시은이 서류를 민철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깔끔하게 하자. 당신이 가게에서 직원이랑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거, 나한테 사진 증거가 있어. 이걸로 소송 가면 당신이 유책 배우자야. 위자료도 내가 받게 돼. 그러니까 조건 나쁘지 않을 때 사인해. 민철은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시은아. 응. 정진이랑 얼마나 됐어? 시은의 표정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피식 웃었습니다. 숨길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인지 아니면 숨기는 것이 귀찮아진 것인지 그걸 왜 물어?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 나한테는 중요해. 시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귀찮다는 한숨이었습니다. 가게 열기 전부터 됐지? 더 알고 싶은 거 있어? 민철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떨렸습니다. 가게 열기 전부터 그 말은 처음부터라는 뜻이었습니다. 창업을 제안하던 날부터 퇴직금을 넣던 날부터 간판을 다는 날 함께 사진을 찍으며 웃던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연극이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왜? 민철의 입에서 한 글자가 떨어졌습니다. 왜? 당신이 물어볼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시은이 테이블에 팔꿈치를 기대며 민철을 바라보았습니다. 25년을 함께 산 남편을 보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끝난 거래의 상대방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민철아, 솔직히 말할까? 나는 당신이 회사 다닐 때도 답답했어. 승진도 못하고 월급도 안 오르고 맨날 참기만 하고 퇴직했을 때 나한테 남은 게 뭐야? 퇴직금 8천만 원이랑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남편. 시은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미안함도 사실을 나열하는 것처럼 건조했습니다. 정진이는 달라. 능력이 있고 계획이 있고 나를 필요로 해. 당신은 나를 필요로 한 적 없잖아. 밥 차려주면 먹고 빨래 해주면 입고 그게 다였잖아. 민철은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반박할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시은의 말 속에 한 톨의 진심이 섞여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철은 좋은 남편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표현하지 않았고 고마움을 말로 하지 않았고 아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본 적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배신을 정당화하지는 않았습니다. 서투른 사랑과 사랑이 없는 것은 다른 것이니까요. 가게는 어떻게 할 거야? 민철이 물었습니다. 내가 할 거야. 정진이랑 명예 이전하고 리뉴얼 할 거야. 정진이 실력이면 충분히 되거든. 실력. 그 단어에 민철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일부러 망쳐놓고 이제 진짜 실력을 꺼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짜인 각본이었습니다. 망하게 만들고 헐값에 빼앗고 새로 시작한다. 민철의 퇴직금으로 차린 가게를 민철의 돈으로 만든 터전을 고스란히 가져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철은 서류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재산 분할 항목에는
가게의 권리금과 보증금이 시은 쪽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민철에게 남는 것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퇴직금은 이미 가게에 다 들어갔고 가게는 시은이 가져가고 집은 전세라 나눌 것도 없었습니다. 민철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도장 어디 있어? 시은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이렇게 쉬울 줄은 몰랐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싸울 줄 알았는데, 버틸 줄 알았는데, 이 남자는 덤비지도 않았습니다. 진짜로? 응, 줘. 시은이 가방에서 인주를 꺼냈습니다. 그것마저 준비해 온 것이었습니다. 민철은 서랍에서 도장을 찾았습니다. 결혼할 때 새긴 도장이었습니다. 25년 전 이 도장으로 혼인신고서에 찍었습니다. 같은 도장으로 이혼 합의서에 찍게 될 줄은. 민철의 손이 멈췄습니다. 도장을 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은이 조급하게 말했습니다. 뭐해? 찍어. 민철은 시은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오래, 천천히. 25년 전 처음 만났을 때의 시은이 떠올랐습니다. 웃을 때 눈이 반달이 되던 여자. 비 오는 날 우산을 함께 쓰며 걸었던 여자. 처자일을 가졌을 때 민철의 손을 배 위에 올려놓으며 느껴져 하던 여자. 그 여자가 지금 이 여자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때의 그 여자도 연기였을지 모릅니다. 아니, 그건 아닐 것입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면 살아온 시간이 너무 억울하니까 민철은 그렇게 믿기로 했습니다. 처음은 진짜였다고, 어딘가에서 달라진 거라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붉은 인주가 서류 위에 번졌습니다. 25년의 혼인이 종이 한 장 위에 붉은 원으로 끝났습니다. 시은은 서류를 집어 가방에 넣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현관으로 향하다가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것 같았지만 입을 다물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민철은 빈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냉장고가 윙하고 돌아가는 소리, 시계가 째깍거리는 소리,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소리. 빈집이 이렇게 넓은 줄 몰랐습니다. 민철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안쪽에 접어둔 메모지를 펼쳤습니다. 미선의 글씨를 다시 읽었습니다. 믿어주세요. 민철은 메모지를 가슴에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 세상에 자신의 편은 이 종이 한 장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밥 맛을 알아봐주고 밥을 해주고 떠나면서까지 진실을 남겨준 사람. 설거지하는 여자. 이름도 제대로 불러주지 못했던 사람. 민철의 눈에서 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오래. 밖에서는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장터국밥 7화 5테이블. 2달이 지났습니다. 민철은 고시원에 살고 있었습니다. 보증금 없이 월세 35만 원. 창문을 열면 건물벽이 보이고 침대에 누우면 양쪽 벽에 팔꿈치가 닿는 방. 짐이라고는 옷 몇 벌이 든 가방 하나와 이력서를 넣어둔 서류 봉투뿐이었습니다. 민철은 일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52살 경력은 제조업 관리직 30년, 특기는 없음. 이력서를 12군데 넣었지만 연락이 온 곳은 없었습니다. 면접까지 간 곳이 한 군데 있었는데 면접관이 이력서를 보더니 많이 힘드셨겠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위로인지 거절인지 모를 그 한마디가 면접의 전부였습니다. 낮에는 걸었습니다. 갈 곳이 없으니 걸었습니다. 고시원 근처 골목을 돌고 공원 벤치에 앉았다가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를 사 먹고 다시 걸었습니다. 25년을 함께한 사람이 떠나고 30년을 다니던 회사가 사라지고 퇴직금을 털어 만든 가게까지 빼앗기고 나면 사람에게 남는 것이 무엇인지 민철은 매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게 답이었습니다. 아니, 하나 남았습니다. 지갑 안쪽에 접어둔 메모지, 미선의 글씨. 민철은 가끔 그 메모지를 꺼내 보았습니다. 종이가 달아 접힌 부분이 찢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글씨가 흐려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세 글자는 또렷했습니다. 믿어주세요. 어느 날 오후 민철은 예전 가게가 있던 동네를 지나갔습니다. 일부러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발이 기억하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골목을 돌자 간판이 보였습니다. 예전에 간판은 내려가 있었고 새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깔끔한 서체로 정진의 국밥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외벽도 새로 칠해져 있었고 유리문에는 리뉴얼 오픈이라는 글씨가 붙어 있었습니다. 안쪽이 들여다 보였습니다. 테이블이 바뀌어 있었고 조명이 바뀌어 있었고 민철이 닦았던 카운터가 사라지고 새 카운터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철의 돈으로 만든 공간에 민철의 흔적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시은이 안에 있었습니다. 카운터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진이 주방에서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만들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일부러 망칠 이유가 없어졌으니까. 손님이 꽤 있었습니다. 리뉴얼 효과인지 아니면 정진의 진짜 실력인지 테이블의 반 이상이 차 있었습니다. 민철은 유리문 밖에서 잠시 서 있다가 돌아섰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걸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오는데 뒤에서 누군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사장님. 민철의 발이 멈췄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을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한 명뿐이었습니다. 돌아보았습니다. 미선이 서 있었습니다. 2달 전과 같은 화장기 없는 얼굴, 단정하게 묶은 머리, 낡았지만 깨끗한 운동화. 손에는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장바구니 안에 파와 두부와 고춧가루가 보였습니다. 민철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선도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골목 한가운데에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어디선가 국물 끓는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정진의 가게에서 나는 냄새였을 것입니다. 미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그 한마디에 민철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2달 동안 아무도 하지 않았던 말이었습니다. 괜찮냐고, 힘들지 않냐고, 밥은 먹었냐고 물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고시원 벽은 대답하지 않았고 공원 벤치는 위로하지 않았고 편의점 삼각김밥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민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선 씨는 괜찮았어요? 저는 괜찮아요. 저는 원래 혼자인 사람이라서. 미선이 웃었습니다. 괜찮지 않은 사람이 하는 웃음이었지만 민철은 묻지 않았습니다. 미선도 묻지 않았습니다. 골목에서 바람이 불었고 두 사람의 머리카락이 흔들렸습니다. 미선이 장바구니를 바꿔들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 좀 따라오실래요? 보여드릴 데가 있어요. 민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선의 뒤를 따라 걸었습니다. 정진의 가게를 지나 큰 길로 나가지 않고 반대쪽 골목으로 꺾었습니다. 좁은 골목이었습니다. 차 한 대 겨우 지나갈 너비에 양쪽으로 낡은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골목. 가게도 없고 간판도 없고 가로등 하나가 비스듬히 기울어진 채 서 있는 곳이었습니다. 골목 끝에 공터 비슷한 곳이 있었습니다. 건물과 건물 사이에 지붕이 반쯤 나온 공간. 예전에 무슨 가게가 있었는지 철문이 내려져 있었고 철문 앞에 빈 테이블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미선이 철문 옆에 작은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며 불을 켰습니다. 좁았습니다. 작았습니다. 벽은 시멘트가 드러나 있었고 바닥은 금이 간 타일이었습니다. 천장이 낮아 키가 큰 사람은
고개를 숙여야 할 것 같았습니다. 구석에 싱크대 하나, 가스레인지, 두구, 환풍기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싱크대는 반짝반짝 닦여 있었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는 작은 냄비 2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벽에는 국자와 뒤집개가 걸려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이 버려진 공간을 주방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민철이 미선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선이 장바구니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월세 20만 원이에요. 보증금 100만 원. 앞에 테이블 5개 놓을 수 있어요. 민철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좁은 주방, 금간 타일, 시멘트 벽. 정진의 가게와는 비교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정진의 가게에는 새 테이블과 새 조명과 깨끗한 유리문이 있었고 이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뭘 하려고요? 민철의 물음에 미선이 대답했습니다. 국밥이요. 미선이 가스레인지에 불을 올렸습니다. 냄비에 물을 붓고 장바구니에서 사골 한 조각을 꺼내 넣었습니다. 파를 다듬고 마늘을 까고 된장을 한 숟가락 풀었습니다. 제가 주방에 설게요. 사장님이 홀에 서세요. 테이블 5개면 사장님 혼자 충분해요. 미선이 민철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다시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제대로. 민철은 한참 동안 미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여자가 왜 여기까지 준비해 두었는지, 언제부터 이 장소를 알아보았는지, 어디서 돈을 마련했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묻지 않았습니다. 미선의 눈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다시 주방에 서고 싶었던 것입니다. 두려웠지만 다시 시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혼자는 못하지만 이 사람과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것입니다. 민철의 눈에서 물이 흘렀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간판은 뭘로 할까요? 미선이 웃었습니다. 환하게 처음으로 장터국밥이요. 시장 골목에서 먹는 그 국밥처럼 허름하지만 한 그릇이면 배도 마음도 든든한 그런 국밥. 3일 뒤 골목 끝에 간판이 하나 걸렸습니다. 손으로 쓴 글씨였습니다. 페인트가 삐뚤빼뚤했지만 정성이 묻어 있었습니다. 장터국밥. 간판 아래에 접이식 테이블 5개가 놓였고 주방에서는 국물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첫날 손님이 없었습니다. 미선은 주방에서 국물을 저으며 기다렸고 민철은 테이블 사이에 서서 골목 입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고 해가 기울었습니다. 국솥에 국물이 졸아들었습니다. 저녁 무렵 골목을 지나가던 할아버지 한 분이 멈춰 섰습니다. 냄새를 맡았습니다. 국물 냄새였습니다. 좁은 골목 안에 갇혀있던 냄새가 바람을 타고 골목 밖으로 흘러나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안쪽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여기 뭐 하는 데야? 민철이 허리를 굽히며 대답했습니다. 국밥집입니다. 한 그릇 드셔보시겠습니까? 할아버지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미선이 국밥 한 그릇을 내왔습니다. 뚝배기에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라 할아버지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 위에 송송 썬 파가 올라가 있었고 옆에는 미선이 담근 겉절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한 입 떴습니다. 호호 불어서 입에 넣었습니다. 숟가락이 멈추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들어 민철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거 누가 끓인 거야? 저희 주방장이 끓였습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숟가락, 2숟가락, 3숟가락. 국물을 마시고 밥을 말아 넣고 겉절이를 올려 함께 떴습니다. 뚝배기 바닥이 보일 때까지 숟가락이 쉬지 않았습니다. 국물 한 방울 남지 않은 뚝배기를 내려놓으며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줌마, 이 국밥 끓인 사람 좀 나와봐. 미선이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국자를 든 채 할아버지가 미선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옛날에 우리 마누라가 끓여주던 그 맛이야. 그 맛을 어디서 다시 먹어보나 했더니 할아버지의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미선의 눈가도 젖어 있었습니다. 민철은 뒤에서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지갑을 꺼내며 물었습니다. 내일도 하나? 네, 내일도 합니다. 그럼 내일 또 올게. 친구놈도 하나 데리고. 할아버지가 골목을 나갔습니다. 민철은 테이블 위에 빈 뚝배기를 들고 주방으로 가져갔습니다. 뚝배기 안은 깨끗했습니다. 국물 한 방울, 밥알 하나 남지 않은 그것이 요리에 대한 가장 정직한 평가였습니다. 미선이 민철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사골 좀 더 사와야겠어요. 민철이 웃었습니다. 2달 만에 웃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할아버지가 정말 왔습니다. 친구 한 명을 데리고 그 친구는 또 다음 날 자기 아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 아내는 동네 모임에서 이야기했고 모임 사람 셋이 함께 왔습니다. 1명이 2명이 되고 2명이 5이 되고 5이 10이 되었습니다. 테이블 5개가 점심시간이면 꽉 찼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골목 안에 플라스틱 의자를 놓고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들. 미선의 국밥은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사골을 오래 고운 국물에 밥을 말고 파를 송송 썰어 올리고 겉절이를 곁들인 것. 그러나 그 한 그릇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 숟가락 뜨면 또 한 숟가락이 당기고 먹고 나면 속이 편하고 집에 돌아가서도 그 맛이 생각나는. 사람들은 그걸 손맛이라고 했지만 미선은 그게 뭔지 알고 있었습니다. 정성이었습니다. 먹는 사람을 생각하며 끓이는 마음. 그게 국물에 녹아드는 것이었습니다. 장터국밥에는 메뉴가 하나였습니다. 국밥. 그 하나에 모든 것을 넣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골목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좁은 골목에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5 테이블이 쉴 틈 없이 돌아갔고 민철은 주문을 받고 그릇을 나르고 테이블을 치우고 또 주문을 받았습니다. 미선은 주방에서 쉬지 않고 국물을 끓이고 밥을 말았습니다. 저녁에 가게 문을 닫고 매출을 정리하면 민철은 매번 숫자를 보고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테이블이 5개뿐인 가게에서 나올 수 있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미선이 주방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내일 겉절이 배추 좀 더 담가놔야 할 것 같아요. 민철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미선 씨, 우리 테이블 좀 더 놓을 수 없을까? 5개가 딱인 것 같아요. 더 놓으면 손님이 불편해요. 민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선의 말이 맞았습니다. 작은 것을 잘하는 게 먼저였습니다. 그날 밤 민철은 고시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2달 전에도 이 천장을 보며 누웠었습니다. 그때와 같은 천장인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내일 아침 골목으로 가서 테이블을 펴고 미선이 끓인 국물 냄새가 골목을 채우고 첫 손님이 숟가락을 드는 그 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민철은 지갑에서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종이는 더 닳아 있었고 글씨는 더 흐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메모지를 볼 때 가슴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민철은 메모지를 접어 다시 지갑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선 씨 믿고 있어요. 골목 어딘가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계절이 또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따뜻한 쪽으로. 장터 국밥 파라 한 그릇. 소문은 국물처럼 번졌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안에서였습니다. 뒷골목에 국밥집이 하나 생겼는데
괜찮더라. 그 정도의 말이었습니다. 골목이 좁아서 지나가다 우연히 발견한 사람들, 단골이 데려온 친구, 그 친구가 데려온 가족. 입에서 입으로, 밥상에서 밥상으로 한 그릇의 기억이 사람들 사이를 타고 흘러갔습니다. 2달째 접어들자 줄이 골목 밖으로 나왔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좁은 골목 안에 줄이 섰고 그 줄이 골목 입구를 지나 큰 길까지 이어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무슨 줄이냐고 물었고 장터국밥이라는 대답을 들으면 고개를 갸우뚱하다가도 줄 끝에 섰습니다. 5 테이블이 돌고 돌아도 1시간은 기다려야 했지만 기다린 사람 중 불평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한 그릇을 받아들고 첫 숟가락을 뜨는 순간 기다린 시간이 아깝지 않았으니까요. 미선의 국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첫날 할아버지에게 내놓았던 그 국밥 그대로였습니다. 사골을 약불에 오래 고아 뽀얀 국물을 만들고 밥을 넉넉히 말고 파를 송송 썰어 올리고 겉절이를 곁들인 것. 메뉴는 여전히 하나. 국밥. 그 하나를 매일 같은 정성으로 끓였습니다. 민철은 홀에서 쉴 틈이 없었습니다. 주문을 받고 그릇을 나르고 테이블을 닦고 다시 주문을 받았습니다. 땀이 등을 타고 흘렀고 다리가 아팠지만 민철은 웃고 있었습니다. 손님 한 분 한 분에게 허리를 굽히며 맛있게 드세요 하는 그 목소리에는 가게를 잃었던 사람의 절박함이 아니라 다시 일어선 사람의 감사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줄이 길어지면서 한 가지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터국밥의 줄이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이어지는데 그 큰 길에 있는 가게가 하나 있었습니다. 정진의 국밥. 장터국밥을 찾아온 사람들이 정진의 가게 앞을 지나가며 장터국밥이 어디예요? 하고 물었습니다. 정진의 가게 앞에 서서 정진의 간판 아래에서 다른 국밥집을 찾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정진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시은이 가게 앞에 서서 줄 선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 뒷골목에 뭐가 생겼나 봐. 정진이 주방에서 나오며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줄이 보였습니다. 정진이 웃었습니다. 코딱지만 한 데서 뭘 얼마나 팔겠어. 테이블 몇 개나 된다고. 시은도 웃었습니다. 그러게. 금방 없어질 거야.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장터국밥의 줄은 줄어들기는커녕 더 길어졌습니다. 반면 정진의 가게는 빈자리가 늘기 시작했습니다. 리뉴얼 오픈의 효과가 사라지고 나자 정진의 국밥은 맛있었지만 다시 오고 싶은 맛은 아니었습니다. 기술은 있었지만 마음이 없었습니다. 국물에 정성이 아니라 계산이 들어 있었고 손님은 그 차이를 혀가 아니라 마음으로 느꼈습니다. 정진의 가게 앞을 지나 장터국밥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보며 정진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점심 정진이 주방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자기 가게 앞 테이블에는 손님이 2팀. 그런데 가게 앞 인도에는 줄이 서 있었습니다. 자기 가게 줄이 아니었습니다. 장터국밥으로 가는 줄이 정진의 가게 앞까지 늘어선 것이었습니다. 줄 선 사람들이 정진의 가게를 배경으로 서서 수다를 떨고 웃고 있었습니다. 정진의 가게는 장터국밥의 대기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진이 주방 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날 밤 정진이 시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게 뭐야? 저 설거지년이 국밥을 끓인다고? 그걸로 줄이 서? 시은의 목소리도 날카로웠습니다. 나한테 왜 화를 내? 당신이 잘했으면 이렇게 안 됐잖아. 내가 잘 못했다고? 내 국밥이 어때서? 어때서가 아니라 저쪽이 더 잘하니까 이 모양이잖아.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이해관계로 엮인 두 사람의 대화에는 위로가 없었습니다. 돈이 들어올 때는 서로의 몸을 탐했지만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하자 남은 것은 서로를 향한 날선말 뿐이었습니다. 정진이 먼저 끊었습니다. 시은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텅 빈 가게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새로 칠한 벽, 새로 놓은 테이블, 새로 단 조명, 민철의 퇴직금으로 만든 것들. 반짝반짝 빛났지만 손님이 없으면 빈 무대에 불과했습니다. 시은은 카운터에 엎드려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방송이 나왔습니다. 지역 방송국의 맛집 프로그램에서 장터국밥을 취재하겠다고 연락이 온 것은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민철이 전화를 받고 미선에게 말했을 때 미선은 국솥을 저으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국밥은 항상 똑같이 끓이면 돼요. 촬영팀이 왔습니다. 좁은 골목에 카메라가 들어왔고 PD가 골목 입구에서 줄 서 있는 사람들을 촬영했습니다. 리포터가 민철에게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사장님, 이 좁은 골목에서 이렇게 줄이 서는 비결이 뭐예요? 민철은 주방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비결은 없어요. 저희 주방장이 정성껏 끓이는 국밥 한 그릇, 그게 전부입니다. 카메라가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선이 국솥 앞에 서 있었습니다. 김이 피어오르는 국솥 위로 미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미선은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고 국물의 간을 보고 있었습니다. 숟가락으로 국물을 떠서 입에 넣고 잠시 눈을 감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고개 끄덕임 하나에 수십 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리포터가 국밥 한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한 숟가락을 떴습니다. 표정이 변했습니다. 준비해온 멘트가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숟가락 더, 한 숟가락 더. 리포터가 카메라를 보며 겨우 한마디 했습니다. 이건 그냥 국밥이 아닙니다. 이건 한 끼가 아니라 위로입니다. 방송이 나간 날 장터 국밥 앞에 줄은 골목 두 개를 돌았습니다. SNS에 장터 국밥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뽀얀 국물 사진, 겉절이 사진, 좁은 골목에 줄 선 사진. 사람들은 테이블 5개짜리 국밥집이라는 이야기에 열광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서 더 끌렸고 메뉴가 하나라서 더 믿음이 갔습니다. 사람들은 국밥 한 그릇을 먹으러 온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먹으러 왔습니다. 전국에서 손님이 왔습니다. 차를 몰고 기차를 타고 이 좁은 골목을 찾아왔습니다. 민철은 매일 아침 테이블을 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허름한 골목에, 이 작은 가게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진의 가게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뒤 정진의 가게에는 손님이 하루에 서너 팀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같은 동네에 같은 국밥을 파는 가게가 2개인데 한쪽은 줄이 서고 한쪽은 텅 비어 있으면 사람들은 줄 서는 쪽으로 갑니다. 비교가 되니까 더 잔인했습니다. 정진은 메뉴를 바꿔보았습니다. 국밥 외에 찌개도 넣고 반찬 가짓수도 늘렸습니다. 소용없었습니다. 장터국밥은 메뉴가 하나인데 줄이 서고 정진의 가게는 메뉴가 10개인데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시은이 정진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뭘 어떻게 해봐. 이대로 망하게 둘 거야? 정진이 쏘아붙였습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해. 당신이 가져온 장사가 이 꼴이잖아. 내가 가져왔다고? 주방에 선 건 당신이야. 당신 실력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이 모양이지. 뭐, 내 실력? 그 설거지년보다 내가 못한다고? 정진이 주방 위에 냄비를 집어 벽에 던졌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빈 가게 안에 울렸습니다. 시은이 움찔했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노려보는 두 사람의 눈에서 반년 전 골목에서 엉켜있던 뜨거움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원망뿐이었습니다. 돈이 사라지니 사랑도 사라졌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사랑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욕망과 이해관계를 사랑이라고 착각한 두 사람이 이해관계가 무너지자 서로의 민낯을 보게 된 것뿐이었습니다. 정진이 먼저 떠났습니다. 어느 날 주방에 들어오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고 그 다음날 아침 시은의 집에선 정진의 짐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사람이 증발하듯 사라졌습니다. 시은이 남편을 버렸듯이 정진도 시은을 버렸습니다. 사용 가치가 없어진 사람을 붙잡을 이유는 없었으니까요. 시은은 혼자 남았습니다. 주방장이 없는 국밥집, 손님이 없는 가게, 민철의 돈으로 리뉴얼한 새 테이블과 새 조명 아래에 시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반년 전 이 자리에서 시은은 민철의 뒷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이기고 있는 사람의 얼굴로. 지금 이 자리에서 시은은 아무도 없는 가게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진 사람의 얼굴로. 시은은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정리할 것도 없었습니다. 새 테이블, 새 조명, 새 간판. 모두 시은의 것이었지만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민철의 퇴직금으로 사고 민철의 인생을 부수고 얻은 것들이 아무 쓸모가 없어졌습니다. 시은이 가게를 내놓았을 때 들어오는 금액은 민철에게서 빼앗은 것의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은 이런 순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장터국밥의 6번째 달이었습니다. 새벽 4시. 골목은 아직 어두웠고 가로등 불빛만 비스듬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장터국밥의 작은 주방에 불이 켜졌습니다. 미선이 가장 먼저 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를 묶고 손을 씻고 국솥에 불을 올렸습니다. 어제 밤부터 고아둔 사골 국물이 서서히 온기를 되찾으며 보글보글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민철이 들어왔습니다. 접이식 테이블을 꺼내 골목에 하나씩 펼쳤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테이블을 닫고 수저를 놓고 물컵을 세팅했습니다. 매일 하는 일인데도 민철은 테이블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주방에서 국물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뽀얀 사골 국물에 된장 한 숟가락이 풀리며 구수한 냄새가 좁은 골목을 타고 퍼졌습니다. 이른 새벽인데도 그 냄새를 맡으면 배가 고파지는, 그리고 동시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냄새였습니다. 민철이 주방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미선이 국솥 앞에 서서 국물을 저으며 간을 보고 있었습니다. 김이 피어오르는 국솥 위로 미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혀 있었고 앞머리가 축축하게 달라붙어 있었지만 미선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민철이 말했습니다. 미선 씨. 미선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해요. 민철은 매일 아침 이 말을 했습니다. 매일 같은 말인데 미선은 매일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네. 맛있게 끓일게요. 그 짧은 인사가 두 사람의 하루를 여는 방식이었습니다. 거창한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국밥 한 그릇에 마음을 담는 사람들에게는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철이 테이블로 돌아가다가 멈췄습니다. 주방 입구에 기대서서 미선을 바라보았습니다. 국솥을 젓는 미선의 뒷모습, 앞치마 끈이 허리에서 매듭 지어져 있었고 칼 자국이 있는 손이 국자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 손이 만든 음식으로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그 손이 건넨 메모지 한 장으로 민철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말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고맙다는 말보다 크고 미안하다는 말보다 깊은 것. 그러나 민철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국밥을 끓여야 할 시간이었으니까 하고 싶은 말은 국물 속에 넣어두기로 했습니다. 미선이 국물에 정성을 넣듯이 민철도 테이블을 닦는 손에 마음을 넣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골목 끝으로 하늘이 보였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연한 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곧 첫 손님이 올 것입니다. 골목 입구에 서서 장터국밥 여기 맞죠? 하고 물을 것입니다. 민철이 허리를 굽히며 네, 맞습니다. 어서 오세요 하고 대답할 것입니다. 미선이 뜨거운 뚝배기에 국밥을 담아낼 것입니다. 손님이 첫 숟가락을 뜨고 눈을 감을 것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매일이 새로웠습니다. 국솥에서 김이 올라왔습니다. 좁은 주방을 채우고 골목으로 나가고 새벽 공기 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민철이 중얼거렸습니다. 미선에게 하는 말인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 오늘도 잘 끓고 있네. 미선이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그 웃음 안에는 모든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잃었던 것들, 견뎌낸 것들, 다시 찾은 것들. 국밥 한 그릇에 담을 수 없는 것은 없었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외로움도, 그리움도. 한 그릇 안에 전부 넣고 끓이면 결국 남는 것은 따뜻한 뿐이었습니다. 장터국밥의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국물은 끓고 있습니다.